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불능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장애미수, 중지미수를 배웠는데,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둘 다 기본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문제라 했습니다. 역시 불능미수도 역시 실행에 착수한 이후 문제예요. 근데 우리 형법 27조를 보면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예?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능미수에서 핵심은 뭐냐? 불능미수에서 핵심은, 자, 범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의가 있었고, 그 어떤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 써 있냐? 법조문에 써 있기를, 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결과가 불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가 불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객체 또는 행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조문에는 수단의 착오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수단의 착오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가 불발생한 경우 근데 결과가 불발생하더라도 뭐다? 그때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가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불능미수의 핵심 개념은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불발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수단의 착오 또는 대상의 착오로 불발생해야 되고, 결과가 불발생했지만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교재에 따라 가지고는 주체의 착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주체의 착오 자체는 우리가 법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학자들이 논의하는데 주체의 착오 문제는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객체의 착오, 수단의 착오, 대상의 착오, 이런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자, 써놓기로 수단의 착오로 했으니까 수단은 행위 문제고 대상은 객체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단의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살인죄를 예를 들면 죽이는 방법에는 무수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뭐 도끼로 때려 죽이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방법들은 전부 다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들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인이 볼 때 설탕을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는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경우, 아니면 독약을 먹이려다가 잘못해서 설탕을 먹인 경우, 설탕을 먹여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수단이란 건 뭡니까? 그런 설탕을 먹인다는 그 수단으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착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착오는 뭐냐? 이 착오는 우리가 구성요건론에서 배웠던 착오, 즉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의 착오가 아니라, 이때 착오라는 의미는 뭐다? 이거는 불가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의 불가능이다, 즉 설탕으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설탕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를 우리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수단의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상의 착오, 이때 착오도 뭐예요? 이때 착오도 역시 똑같이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총을 쏜 게 아니라 인형한테 총을 쐈어요. 인형에다가 총을 쏜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살인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상 또는 대상의 불가능, 수단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결과가 불발생한 경우, 그걸 우리가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결과 불발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수단의 착오 또는 수단의 불가능 또는 대상의 불가능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불발생했다. 그때는 장애미수인 거죠, 그냥. 외부적 사정 때문에 결과가 불발생한 건 장애미수인데, 그런 외부적 사정이 아닌 이렇게 수단의 불가능이다, 그 사람이 어떤 범행에 사용한 수단이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대상이 불가능해 가지고 결과가 불발생한 경우, 그때를 우리가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결과 불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이렇게
원천적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처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단의 착오 또는 대상의 착오, 수단의 불가능,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가 불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경우 여기까지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불능범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불능범은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 27조의 표제가 그 조문 표제가 불능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형법 27조는 이런 결과가 불발생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불능범을 규정한 거냐?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조의 표제가 불능범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은 뭐다? 불능미수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27조에서는 뭐라 그러냐? 27조에서는 수단의 불가능,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가 불발생했다 할지라도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었다면 그때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불능미수라고 하고 불능미수는 처벌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 발생이 수단의 불가능,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가 불발생했다 할지라도 위험성이 있으면은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고 위험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 27조에는 위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위험성이 불능미수든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1차 시에서 죄송합니다. 1차 시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결과방 가치가 뭐라 그랬죠?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험성과 이 위험성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전체 이걸 우리가 미수범이라 했을 때 이 미수범 전체는 뭐가 있어요?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범들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위험성과 27조에는 이 위험성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설도 이 위험성이 미수범 처벌의 근거인 저 위험성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견해가 대립이 돼요. 과거의 견해들은 이 위험성은 27조에서 말하는 위험성은 저 위험성과 같은 거다, 똑같은 거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27조의 위험성은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저 위험성과 다른 위험성을 말하는 거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다수의 견해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위험성을 저 위험성과 같은 것으로 봐보세요. 같다면은 이미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든 미수범을 처벌하려고 법전에 규정해 놓은 건 뭐예요? 이런 행위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거죠. 저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는 이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장애미수로 처벌하든 중지미수로 처벌하든 불능미수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 위험성이 있다 라고 평가해서 이제 그 행위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결과가 불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는 그냥 불능범이라 있을 수 없고 그냥 처벌된다는 겁니다. 왜? 이 위험성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이 위험성과 저 위험성을 같이 본다면은 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불능미수에 와서 27조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불능미수, 없으면 불능범이라는데 불능범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같기 때문에 저것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7조에서 위험성이 갖는 독자적 의미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위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 행위자한테 유리한 규정이 되겠어요? 불리한 규정이 되겠어요? 당연히 불리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저 위험성과 다른 위험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국내의 다수결적 견해이자 판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교과서에 보면 판례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판례 입장도 이 위험성을 독자적 위험성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걸 다 지우고 이걸 지우고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건 두 가지만 먼저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고 실행이 착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과가 불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불발생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결과가 불발생했는데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예요. 그러면 결과가 불발생한 거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결과가 불발생한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결과가 발생인지 안 발생인지 사건이 다 진행되고 재판할 당시에 딱 놓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불발생을 판단하는 시점은 어디예요?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불발생은 사후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적인 뭐냐? 사후라는 건 뭐다? 범죄가 발생하기 한 후에, 즉 사후적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재판 시 판단이라는 겁니다. 재판 시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 시에 판단할 때 범죄의 결과가 불발생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과학적 사실들을 놓고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놓고 판단하겠어요? 판사가 이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발생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발생했다고 봐야겠다. 발생 안 했다고 봐야겠다. 다른 것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발생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불발생은 사후적 판단이자 재판 시의 판단이자 판단할 때 재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내 다수결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성을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불능미수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불능미수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위험성이 저기 미수범 처벌의 근거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돼가지고 법정에 규정되고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미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위험한 행위라고 평가된 거죠. 가뜩이나 재판할 당시에 보면 결과가 불발생했지만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이 결과 불발생과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 불발생 뒤에 나오는 이 위험성, 저 위험성과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위험성을 언제 판단해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행위시를 놓고 범죄 행위시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사전적 판단이다. 결과 불발생은 사후적 판단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위험성은 사실적 판단이겠어요? 규범적 판단이겠어요? 이거는 법관의 규범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을 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위험성 판단 관련돼 가지고 학설이 대립할 때 보면은 위험성 판단에 관련돼 가지고 객관설, 주관설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객관설이나 주관설은 너무 극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충설적 입장인 우리가 추상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과 이걸 추상적 위험설을 여기다 쓰지 말고 좀 밑에다가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자, 결과가 발생했는지 불발생했는지 재판을 할 당시에 결과가 발생했어? 안 발생했어? 이걸 놓고 판단하는 사실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 위험성은 재판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할 당시에, 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를 놓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나중에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위험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돼서 객관설은 뭐냐? 객관설은 너무 외부적인 건 놓고 본 거고, 주관설은 너무 행위자의 의사만 놓고 본 거기 때문에 둘 다 취하는 견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대립은 뭐냐?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 위험설이냐, 추상적 위험설이냐의 대립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추상적 위험설은 뭐냐? 추상적 위험설은 제가 이제 밑에 주관설과 객관설을 좀 지워놓고, 이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지워놓고 판단하는 방식을 보면, 추상적 위험설 입장에서는 행위할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거, 즉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놓고 행위자의 인식대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놓고 행위자의 인식대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놓고 봐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냐면 일반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행위자가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행위자는 청산가리로 인식했는데 실제로 행위자가 먹인 건 실수로 청산가리를 집은 게 아니라 설탕을 집었습니다. 설탕으로 사람한테 먹였어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즉 결과가 불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설탕을 먹였기 때문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사실적 판단으로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불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뭐예요? 청산가리로 인식했죠. 실제로는 설탕을 먹였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대로 만약에 청산가리를 먹였다면 그것을 놓고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청산가리를 먹이면 사람이 죽겠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 입장에서 뭡니까? 위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구체적 위험설이 나와요. 행위자의 인식만 놓고 보면 위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 위험설에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그 다음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 누가 판단하냐? 일반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똑같이 일반인이 판단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반인이 판단하지만 여기서 판단은 뭐예요? 구체적 위험설의 판단은 이거는 일반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뭐예요? 행위자가 인식한 건 청산가리였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일반인이 그것을 청산가리로 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산가리를 먹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자는 청산가리를 먹인다고 인식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그 병에 설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설탕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설탕을 먹이면 일반 경험칙에 따르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에도 약간 모순점이 있는데 그 모순점이 바로 구체적 위험설의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자,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아까 행위자는 청산가리로 인식했습니다. 일반인이 인식한 건 뭐였어요? 설탕으로 인식했어요. 그때는 어떤 걸 놓고 평가해야 되나? 일반 경험칙에 따라서 청산가리를 먹인 걸로 평가해야 되냐? 아니면 설탕을 먹인 것으로 평가해야 되냐? 즉 일반 경험칙에 의할 때 뭘 놓고 평가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양자가 다르면 어떤 것을 놓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이학설, 구체적 위험설에 의할 때는 견해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경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입장에서는, 국내 좀 다수설적 입장은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것 중에서 양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를 때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견해,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좀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근데 왜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는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이것을 판단할지 이걸 판단할지, 같다면 문제겠지만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판례는 뭘 취하냐? 국내 판례는 이 추상적 위험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어요. 자, 국내 다수설적 입장은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선 이게 좀 다수설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다수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수설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학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취하거나 이걸 취하는 학자가 어느 쪽이 다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핵심 사항은 뭐냐? 핵심 사항은, 자, 판례가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는데 판례가 추상적 위험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 했습니까?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전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후적으로는 이미 결과 불발생으로 판단했어.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판단은 행위할 당시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사전적 판단이고 사후적 판단이냐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 판단일 수밖에 없고, 이게 사후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놓고 행위자 인식대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놓고 행위자 인식대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정한 다음에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행위자가 행위할 당시에. 이건 그래서 사전적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걸 놓고 일반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일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반 경험칙은 언제 판단해요? 결과가 발생하고 최후에 재판을 할 당시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전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어느 게 타당하겠습니까?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인 판례의 견해가 타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불능미수에서는 이 결과가 불발생하고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결과 불발생에 관련돼 가지고 쉽게 판단해요. 그러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설이냐 추상적 위험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있지만은 판례의 입장인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능미수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야, 저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근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대부분 다 판단하면 돼요. 위험성이 없다. 여기서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뭐예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아주 주관설적 입장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 설탕을 많이 먹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범죄자가 가졌다. 그럴 땐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 볼 땐 그건 어느 경우도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관설 입장에서는, 행위자 입장만 생각하는 주관설 입장에서는 그때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추상적 위험설 취하든 구체적 위험설이든 다른 객관설이든 다 뭡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위험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설탕에 살인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 그 경우만 위험성이 없는 거고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판단하면 뭐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학문적으로는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관련된 논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 실제로는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청산가래를 먹인다면서 잘못해가지고 설탕을 먹였습니다. 그럼 불능미수겠죠. 자, 근데 자기는 청산가래를 먹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범행을 중간에 자의성을 가지고 중지해가지고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진지한 노력까지 했습니다. 즉, 중지미수의 효과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합쳐진 경우, 그때는 뭘 인정해야 되냐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지금은 그냥 다수혈적 견해가 판례도 그렇고 중지미수를 인정하면 된다.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경합할 때는 중지미수로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적 감면이에요.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이건 감경이나 면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자한테는 뭐가 유리해요? 중지미수가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는 중지미수를 인정해주는 것이 행위자 입장에서 행위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혈적 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쟁점이고 또 하나의 마지막 쟁점은 뭐냐. 자, 이렇게 아까 시간적 흐름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요. 실행의 착수가 있고 여기가 기수지점입니다. 장애미수든 불능미수든 중지미수든 다 요 안에 있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범행을 중지했습니다. 이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중지하면 무조건 반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기수의 법정형이 몇 년이냐? 기수의 법정형이 5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를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기수의 일견에 어떤 사람이 중지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몇 년을 깎아줘야 돼요? 이 사람은 반을 깎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2년 6월 이하의 형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인 이 기수범죄에 대해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데 이 예비 음모는 몇 년이다? 예비 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 이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행위자가 예비 음모를 거쳐서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범죄를 중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중지미수가 중지하면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5년의 반인 2년 6월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6월 이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쯤 와가지고 이 기수의 범죄를 준비해가지고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쯤에서 중지했어요. 이쯤에서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중지하면 예비 음모는 그냥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오히려 결과 발생에 더 다가가서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중지하면 2년 6월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가서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중지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예비 음모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라든가 중지미수를 준용할 수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국내 견해가 대립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 다수의 견해들은 중지미수에 있어서
그 중지미수를 예비죄에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에요. 왜? 이런 모든 범죄가 이렇지 않지만 특별한 범죄, 특히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내란에 가담했다가 가담해가지고 예비 음모에 멈추면 3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예비 음모를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 여기는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중지미수의 규정을 예비 음모로 우리가 준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국내 다수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 입장은 뭐예요? 판례 입장은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다. 즉 실행의 착수 이후에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불능미수가 있는 것이지 실행의 착수 전 단계는 뭐다? 미수란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형법 이론의 근간을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는 건 어떻게 하냐? 관련돼 가지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준용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요즘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럼 불합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수일 때 5년 이하인데 중자면 2년 6월이에요. 그럼 여기서 법정형은 예비 음모가 3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3년 이하로 하겠냐? 이것의 중지미수인 2년 6월 이하로 양형해서 판사들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서는 예비의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행의 착수 이후의 문제인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 준용하는 거는 단순히 양형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형법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처럼 준용 안 되고 불합리한 점은 양형 단계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미수범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미수범은 모든 범죄 처벌한다? 아니라 그렇죠. 예비 음모는 모든 범죄 처벌한다? 아니라 했습니다. 기수범은 기본적으로 처벌하지만 예비 음모, 그 다음에 비수범, 특히 미수범은 뭐예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수범은 모르고 넘어가도 되겠지 하지만은 최소한 미수범을 처벌할 때는 이런 논리 근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